시작과 함께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요즘 여기저기서 문해력 이야기 너무 많이 듣죠? 문해력이 도대체 뭘 합니까? 1번, 다음 중 문해력의 정의로 적절한 것. 1번, 글을 빠르게 읽고 오래 기억하는 힘. 2. 글에 제시된 정보를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힘. 3. 글에 제시된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한 것을 글로 표현하는 힘. 1번, 2번과 3번이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걸 아셔야 엄마들은 문해력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엄마들은 문해력이 중요하대 라고 말씀하시면서 엄마들은 문해력을 모르잖아요. 1, 2번과 3번의 차이는 1, 2번은 이해에만 초점을 두었다 이 말이죠. 3번이 무엇도 넣었어요? 표현도 같습니다. 4번은 타인의 말과 글을 이해한 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니. 5번, 타인의 말과 글, 사진, 도표, 그래프, 그림, 수식, 영상 등을 보고 듣고 읽어서 이해한 것을 말과 글, 사진, 도표, 그림, 수식, 영상 등을 표현하는 힘. 또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문해력하면 이른바 뭐만 생각했는데 표현의 도구로 글만 생각했는데 글뿐이 아니라 무엇도 말도 시각 자료도 문해력의 도구로 쓰여진 것이죠. 6번, 일상에서 접하는 이란 말이 들어왔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교실에서 교과서에서 보는 텍스트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저와의 상호작용, 이것이 문해력의 범주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서 아신 내용, 상식적으로 혹은 여러분이 어떤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설명을 듣는데 문해력을 설명하는 학원에서는 문해력을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대체로 1번과 2번으로 설명하죠. 이게 문해력이 아니거든요. 문해력이기도 하죠. 속적 의미에서 문해력. 이것은 오히려 문해력이기보다는 독해력에 가깝죠. 지금까지 독해하다 갑자기 문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전제로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문제 2번, 문해력이 낮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1번 문제의 문해력을 1, 2로 규정하면 2번 문제 정답 전반적인 학업 성적 저하가 일어나요. 모든 공부는 문해력을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능이라는 시험이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여 특정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해력의 넓은 의미로 보면 일상적 일처리가 안 돼요. 잘 못 살아요. 유재석이 수능 킬러 문항을 잘 풀었을까요? 유재석은 수능 킬러 문항을 풀지 못했지만 일상생활에서 문해력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로 아주 오랫동안 사는 건 아닐까. 직무 능력, 직업 선택이자 사회적 고립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문해력 연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3번, 다음 중 문해력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취도 A를 받은 중고생. 중학생들의 성취도 A는 학교마다 30% 이상이 넘습니다. 그건 공부 능력도 아니고 문해력도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반복하는 일만 있으면 되는 것. 2번, 학교생활, 가족관계, 직장 등에서 상황 판단이 빠르다고 평가받는 사람. 3번, 뇌인지 능력이 강한 사람. 4번, 비판적 사고력이 강한 사람. 5번, 문화적 감성이 강한 사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문해력은 이것입니다. 문해력의 지금 전 세계가 문해력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타인의 말과 글. 자, 객관식 시험 공부 잘해요. 그런데 발표하라고 하면 어른이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유명한 중학교 전교 1등인데 발표에 하면요 열중시줍니다. 친필고사는 전교 1등인데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글쓰기 활동을 하라고 하면 열중시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문해력이 강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갖추었으면 하는 문해력. 그럼 이런 문해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도저히 기를 수 없는 환경입니다. 도저히 기를 수 없어요.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반스 피차드는 시의 감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X축을 시의 중요도, Y축을 시의 완성도로 놓고 이 면적의 넓이로 시의 위대함을 평가하자. 그리고 우리는 시를 이해하고 분석해야 된다.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반스 피차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바이런의 시는 중요하긴 하지만 완성된 나중으로 시가 후져.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시는 14줄짜리밖에 안 되지만 위대해 라는 이야기 이래에 우린 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죠. 시라는 문화, 시라는 예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읽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텍스트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은 오로지 압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주입해서 암기해야 돼. 모든 공부를 이렇게 정량적으로 있거든. 아니, 여러분도 그렇게 있고 여러분의 아이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문해력의 시대에 그래도 될까?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시켰죠. 야, 이해가 안 돼? 무조건 외워. 시험차에 대해서 무조건 외우고 봐. 이것을 현대 교육학자들은 폭력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를 10,000개 정도 외웠어요. 영단을 우리말로 바꿔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 대해서 몰라요. 폭력입니다. 폭력. Gentlemen, open your text. Page 21 of the introduction. Terry, you read the opening paragraph of the preface, entitled Understanding Poetry. Understanding Poetry by Dr. J. Evans Pritchard, Ph.D. To fully understand poetry, we must first be fluent with its meter, rhyme, and figures of speech. Then ask two questions. One, how artfully is the objective of the poem 여러분 rendered? 가슴설렘이 보셨던 영화 Is that objective? 중신의 삶. Question one, rate 에반스 프리차드는 실존 인물이면서 영화 속에서 등장하고 있죠. Once these questions have been answered, determining the poem's grade 얼마 전에 작고했죠. will be simple matter. If the poem's score for perfection is plotted on the horizontal photograph, and its importance is plotted on the vertical, 일어나 있죠. 열심히 필기합니다. 압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아이들이죠. a sonnet by Byron 선생님의 농담까지도 필기합니다. 이혜정 교수의 서울대학교에서 누가 A+를 받는가라는 책에 보면 서울대에서 A+를 받는 아이들 역시 scored 교수님의 horizontally, 농담까지 필기한다는 겁니다. building a massive total area, thereby revealing the poem's 심각합니다, 이 아이. 저 말이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거든. poetry book practice grading method. As your ability to evaluate poems in this manner grows, so 여러분의 아이들도 understanding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시를 한 편 읽고요.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아이들도 없고요. 시가 아름답다는, 시가 감동적인 생각도 들지 않죠. 시라는 텍스트, 소설이라는 예술이 갖고 있는 가치는 전혀 모르지. 압도적, 강제적으로 주입된 지식을 암기하려고만 했죠. 여러분이 그랬듯이. Rip out the entire page. 저희 여러분 그 칼처다 그 죽은 신의 삶의 독서 프로그램 시간에 정말로 유감합니다. 책 찢어버려. 제 책상 위에 모두 올라가. 그러거든요. 얘들이 얼마나 통쾌해 하는지. Up and tear out that page. Tear out the entire introduction. I want it gone. History. Leave nothing of it. Rip it out. 찢어버려. Okay, Evans Pritchard, PhD. 지금까지의 아니 강제적이고 압도적인 주입식 교육이 교육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찢어버려야 해요. 누구부터? 여러분부터. 지금 찢지 않으면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들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반드시 겪으실걸요? 보세요. 얘 찢는 것조차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아이 그러잖아요. 아 여러분 아이들 중에는 있다니까. My class, you will learn to think for yourselves again. You will learn to think for 자 여러분 문해력은요 말과 글이 맛과 멋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문해력의 개념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힘인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저 인간은 지금 우리가 초등국어, 중등국어, 수능국어 잘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무슨 행복 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러실 거예요.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학생이었다면 나도 저런 선생님을 만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었는데 학부모가 되니까 우리 선생님처럼 저런 학원 보내면 안 되겠네.
혹시 그러시지 않으세요? We are members of the human race.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Is filled with passion. Medicine, law, business, engineering, these are noble pursuits necessary to sustain life. Poetry, beauty, romance, love. These are what we stay alive for. Ultimately, oh me, oh life of the West. 오나요 생명이여 수없이 떨리는 이 인류 믿음 없는 자들로 이어지는 도시 바보들로 넘쳐 흐르는 도시. These for me, oh life. And you are here. Life exists.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선생님이 한번 되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다른 선생님들이 압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게 만들어드릴게요. 작년에 초등 국어 제가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3시간 만에 마감됐어요. 좌적 선생님. 네. 작년에 저희 원내 학부모님들에게만 먼저 오픈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번 달에 올해도 유정거리 초등 구속을 합니다. 숙명 마감입니다. 마감이 되고 되면 못 돌아서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죽은 시에서 봤던 그 장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최승호 시인 아시죠? 최승호 시인이 본인의 작품이 수능에 나왔는데 보시면 안 보이시겠지만 최승호의 아마존의 수족관이라는 작품을 읽고 다음 설명 요청들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교육청의 수준 답은 대입적 가치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는데 시인은 정답은 2번인데 시인은 4번을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문제 교육청에서 1번이라고 한 답을 시인은 2번이라고 했어요. 3번 교육청은 3번이라고 답한 답을 시인은 5번이라고 했어요. 영화가 아니라 실제예요. 그래서 이런 댓글이 달죠. 우리나라 교육이 실패한 이유 에휴 저렇게 시험에 맞춰 답을 가르치다 보면 객관식 시험이니까 이런 요소가 있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아이들이 객관식 시험이 중요한 시대에 사십니까? 아니죠. 이번에요 분포고등학교 국어 고1 1학년들요 1등급까지 98이었어요. 객관식은 다 맞춰야 돼요. 나머지 전부 다 소수령 평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의 소수령 평가는 단답형이 사답형이에요. 사실 중심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안 그래요. 이제 안 그렇다니까. 지금 국제중 자녀 계시나요? 우리 다음 주에 국제중 어머님들 8분만 따로 모시고 아이비 관련 설명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아이비가 도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제일 보내고 싶은 학교, 내 남편이 돈 좀 더 많이 벌어다 준다면 제주 브링섬을 보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는 학비로 보낼 수 있는 거 그럼 그거 보내고 싶잖아요. 거기 뭐예요? 아이비 하잖아요. 교과서 없어요. 왜 달라져야 되냐면 왜 찢어버려야 되냐면 달라졌거든요. 미래사회 학교가 사라질 것이다. 학교라는 공간이 있겠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학교는 없어질 거예요. 학교는 교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반에 필요한 삶의 역량을 배우는 공간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더 이상 국영수 사과 중심이 아니에요. 개별화된 학습이에요. 믿을 수 있냐고요? 고교학점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뭘 안 해요? 9등급 상대평가 안 하잖아요. 1학년 때까지만 하잖아요. 선택 과목 수가 너무 많아요. 고1들이 이맘때쯤 되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수십 개의 과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제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교사는요, 여러분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와요. 그럼 아이들이 종이책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은 전부 다 태블릿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못 쓰게 하지 마시고요. 포노사 벤스 시대 아닙니까? 아이들 수학 문제 풀어요. 문제를 풀면 그 태블릿이 아니 인공지능 기반의 교과서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풀어서 정답 문제는 얼마를 교과서에 이제 데이터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부족한 단원이나 부족한 영역이나 사고력에 해당되는 문제를 또는 이 아이의 성향에 맞는 문제의 가지수까지 줘요. 산타토익 들어보셨죠? 산타 어머니들이 지금 제 이목볼이나 눈이볼이나 거의 똑같네. 산타토익 이것도 좀 됐어요. 앱으로 공부
공부하면 영어 문제 풀면 A, B, 그 정도점이 다예요. 이제 교과서가 그렇다고요. 교사는 더 이상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미 바뀌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 일이 교실에 막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업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혼합학습, 협력학습, 크로스 오버런입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을 테지만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압도적으로 주입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선생님들이 주입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교실은 상호작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업은요, 지식은요, 뒷들 교과서가 이런 설명 다 해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사전 찾아봐야지, 안 그래도 돼요. 교과서가 다 얘기해 줄 거예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선생님이 질문했다, 안 그래도 돼요. 교과서가 문제 풀어줄 거예요. 이제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습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작용하고요. 교실의 아이들이 교실 밖의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요. 더 시간이 흐르면 나는 오르도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맨하탄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과 소통하는 일도 생기겠죠. 여러분 아이들은 그런 시대를 상당히 2025년부터라니까요. AI 디지털 교과서 들어오는 거 종이책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될 거야 예측이 아니라 이게 발표가 됐어요. 시대적 전환이죠.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교실의 변화, 교육의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닥친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 더 주어진 더 큰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이상기후. 걱정 안 되세요? 아니 고교학점제가 걱정돼요? 이상기후가 걱정돼요? 거짓말 하시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이 걱정이 돼요? 고교학점제 걱정돼요? 고교학점제 걱정돼요? 중학교 당장 내신 성적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초고령사의 걱정돼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지금. 우리 새끼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기상학자들은 빠르면 2030년, 늦으면 2080년에 지구의 온도가 1.9도가 올라서 동토층의 바이러스가 유출된다. 탄저균과 그거. 인증이 아니라 양심이죠. 2050년도 되면 신종 바이러스 15,000종이 세상에 나타나서 그들끼리 이종 결합을 해서 수만 종의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번에 겪었던 코로나로 겪은 고통을 일상화시킬 것이다. 해수면이 상승돼서 서울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 2050년 되면 종다행수의 15,000종인가 파괴되어서 인류는 절멸 수준에도 있다. 하나도 걱정 안 되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걱정이 다 되죠.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되면요, 우리가 지금 포유류로서 최다 정유종을 사는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 로봇이 분명하다고 느껴지는 휴머노이드와 인간이 구별되지 않는 휴머노이드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휴머노이드와 함께 살 거예요. 어딘가에는 내가 혹시 질병에 걸렸을 때 내 장기를 이식해줄 나랑 똑같이 생긴 놈이 있을 거라고요. 이거 여러분 상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들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이고 강제적이고 주입식 교육으로 하면 우리 아이들은 잉여적 존재된다니까요. 아무도 인식을 안 했잖아요. 산업화될 때. 산업화 과정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 바뀔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을 하고 준비하자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었잖아요. 생산 인구가 감소되어서 국가가 세수가 감소되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세금을 2배, 3배 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죠? 진짜 걱정됩니까? 지금 분위기는 조금 걱정되는 분위기에 걱정이 아니라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드라마 중에 악귀라는 드라마죠. 솔직히 말해요. 드라마 악귀를 혼자 보는 게 무서워요? 지금 이상기후 디지털혁명 초고령 사회가 무서워요? 악귀 보는 게 훨씬 더 무섭죠. 혼자서 거실에 TV 보시다가 안방에 들어있는 남편 부르잖아요. 혼자 못 봐서. 제 아내가 그래요. 무엇이 더 무서운가? 여러분들은 악귀보다 더 무서워하고 이상기후 초고령 사회 디지털혁명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죠. 뭘 무서워요?
대통령의 말이 무서워하죠. 숨길 넘질 않는데 고교학점 문제가 되니까 지금까지로 보면 고1 때까지만 상대평가하고 고2 때부터는 절대평가해서 내 새끼는 초5, 6, 중1 때 벌써 수원 수도까지 갔는데 그 아무짝에 쓸모없게 됐대. 아직도 부산하고는 원장들이 그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고2 때부터 절대평가해요. 90점 넘으면 A로만 기록돼요. 1등급으로 기록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말해도 학원 선생님들은, 일부 학원 원장들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아니 그렇게 발표가 됐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학원 원장들이 초록에게 중1에게 수원 피해야 된다고 무슨 투강 피해야 된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고교학점제네 했으니 이것도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기보다 더 무서운 거, 이상기후보다 더 무서운 거, 초고령 사회보다 더 무서운 거 이거죠. 숨길 문항이 제거돼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내신이 무력화되고, 심지어 이제 수능인데 서울대학교 수능을 학생부가 생기부가 반영됩니다. 아시죠? 수능 전형에 수시에 있었던 생기부가 반영이 되고요. 내신 100%였던 교과 전형에도 생기부가 반영이 되죠. 이게 더 무섭죠. 이상기후보다 이게 더 무섭잖아요. 서울 대치동 분당 가니까요 벌써 면접하고 야 수능이 무력화되고 자격 고사화되고 내신이 무력화되면 남은 건 면접밖에 없어. 면접해야 돼. 벌써 간판이 현수막에 면접 대비에 도도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5년 전에 의문을 열달 때 저를 바라봤던 시선, 초등학생, 중학생들 대상으로 의대 이야기를 한다고. 의문을 열다는, 의대의 문을 열다가 1번이 아니거든요. 의문을 열다, 의문을 열다는 질문할 줄 아는 아이예요. 그게 1번이에요.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는 거,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의대의 문을 열면 다 한다 했거든요. 대한민국 제가 제일 빨랐죠? 이야기를. 근데 누구나 다 해요. 요즘은 무슨 초등 의대가 이 바람도 좀 꺼질 거예요. 조금만 지켜보십시오. 대학을 거서 나타날 것이다. 이미 논술을 폐지했던 고려대가 올해부터 논술을 놔요. 이런 시그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대입 전형이 바뀌기 전에 2, 3년 전부터요 대학들이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완전 표지하기 전에 2, 3년 전부터예요. 이건 2020년이면 여러분 아이들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이미 고교학점제 실시되었습니다. 현 고1부터. 근데 대입 전형도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바뀔 거예요. 국영수사가 중학교 내신 99점 받고요. 전학교는 말할게요. 분포중학교 졸업할 때 99점 받고요.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아이가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고등학교니까 모의고사에서 3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중학교 공부는 뇌의 힘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엉덩이 힘을 해요. 엄마 말 잘 듣는 아이, 학원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다 A 받아요. 그 공부 능력 아니에요. 견디는 능력을 좀 배우는 거지. 암죽이란 말 아세요? 암죽? 암죽이 뭐예요? 이유식이에요. 이유식. 전통적 방법이 이유식이에요. 엄마들이 젖을 떼고 이제 밥 먹기 전 이유식 주는 거거든요. 아이가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되죠. 씹지 않아도 돼요. 소화 능력이 부족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암죽식 교육이라고 해요. 암기식 교육, 주입식 교육을 암죽식 교육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이들도 또 이런 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암죽식 교육, 야 이해가 안 돼 무조건 외우고 와.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주 강의 잘하는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걸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뿐인데 사고력 수학이 사고력을 길러준대요. 사고력 문제 유형이 익숙해진 건데 전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제일 많이 하지만 수학으로 행복한가, 수학적 사고력이 가장 높은 거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암죽식 교육은 의존적 뭘 위해 어디 의존합니까? 선생님에게, 반복에. 압도적 암이죠. 모 학교? 시험입니다. 안 보이세요? 소수형 평가예요.
과거처럼 서술 평가가 야 A의 뜻은 무엇이냐 정도가 아니라요. 어떻게 됐냐면 가에서 기억의 이유를 바탕으로 이 시의 주제를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 조건이 1, 2, 3이 있어요. 전부 다 시험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다 이렇게 될 거예요. 부산 지역은 일부인데 앞으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A는 무엇인 아까 에바스 브리차드처럼 시의 완성도와 중요도를 가지고 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공부는 지식을 저장해서 지식을 처리하고 지식을 빨리 거리는 일은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교육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교육제도가 과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하죠. 모 고등학교가요 기말고사를 끝나고 난 뒤에 프로그램입니다. 보세요. 7월 5일부터 7월 10일 일주일 동안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업을 안 해요. 나중에 제 스케줄 보여줄게요. 뭐라느냐? 과학 스팀, 수학과 북마케트, 수학 교양 도서를 읽고요. 독후감을 뭘로 쓰냐면 독후감을 글로 쓰는 게 아니라 포스터를 만들어요. 제 칸을 치료다 주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5년 전부터 했던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하기 시작해요. 이번 이거 어마무시해요. 나만의 융합 교과서 만들게요. 교과서의 특정한 테마로 그 테마를 예를 들어 과학에서 지구 환경과 시대 생태 문제를 다루었다. 그걸 국어 교과서 특정 단어과 연결시켜봐. 영어와 연결시켜봐. 사회와 연결시켜봐. 그래서 너희가 교과서 만들기. 탁월한 선택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활동 하나로 1학기 2세트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을 다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거요. 이 문은 5년 전부터 이미 했어요. 저희 컨텐츠 중에 월간 의미라는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매월 키워드 하나로 물 하나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숫자 1 하나로 그런 시스템을 이미 저희는 했었거든요. 또 뭐하느냐면 나도 작가, 픽션, 시, 산문, 기사 쓰기 수학 톡톡, 수학 탐구 보고서 토론입니다. 창의 융합 톡톡 이게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는 모 후배한테 보여줬더니 어느 자사고예요? 라고 묻던데요. 우리 저기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입니다. 보세요. 이게 난 융합교과서 만들기가 1조부터 8조까지 만들어야 돼.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운 교과서 모두 꺼내서 자신의 미래형 융합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찾아라. 제목 쓰고 융합교과명 쓰고 교과 내용 쓰고 새로 알게 된 내용 쓰고 이걸 언제 배웠어 얘들? 어느 날 갑자기 기말고사 치고 나니까 아이들 봐라. 관심을 가질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오픈됐으니까 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구체적인 소개 있고 이게 7월 5일부터 해서 7월 금요일까지 시간표. 수업 하나도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일주일 동안 1학기 생기부 작성을 위해서 내가 학교가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왜 고교학점제가 되니 이제는 고1 때까지 내신만 가지고는 줄을 세울 길이 없네. 이 현재라니까 현재. 그 다음에 독서를 하는데 여러분 아까는 독서를 수학 독서하고 포스터 만들기 있잖아요. 동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브이로그. 제가 저희 설명회 때 자주 보여주는데 저희 아이들은 시나리오 배우고 나면 아이들이 시나리오 작성해서 영화 만들었어요. 대면 읽고 벽화 만들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평소 설명회 때 워낙 많이 보여드려서 오늘 그랬습니다. 저희가 3년, 4년, 5년부터 외치던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실행됐죠. 왜? 고교학점제가 됐으니까. 보시면 이 모든 행사들이 전부 다 말하는 거냐? 전부 다 말하고 쓰는 것이. 이 중에 막 객관식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말하고 쓰는 것이다.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느끼고 생각해서 말해라 써라. 어떤 국어학원에 갔더니 초등학교의 중학생들에게 코스모스를 읽어라. 공부머리 독서법에서 그랬거든요. 코스모스를 이해하면 다른 국어공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코스모스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국어학원도 영어학원도 수학학원도 과학학원도 안 줘도 됩니다. 학교 안 다녀도 됩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공자들도 이적 유전자 읽기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적 유전자 읽기를 반복해서
예,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죠. 이게 저희 월가능 프로그램이거든요. 관동별곡을 하면요, 관동별곡이라는 국어 텍스트 하나를 지구과학에서 작가 정철의 관동팔경의 여정을 떠나는 마블 게임을 개발해서 이미 저희가 몇 년이 했던 거예요. 지금이 뭐해? 자, 관동별곡을 지리가 갖고 옵니다. 총속적인 내 기둥을 지리에서 나오는 시스템 형성 과정을 이야기해요. 관동별곡의 정철의 유람 경로로 팝업북을 만들어요. 문학에서는 관동별곡으로 나타난 인간의 페르소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역사팀에서는 이게 지금 모 고등학교 산 거예요. 어린이미 3, 4년 전에 중학생들이 시작했는데 이게 문해력 훈련이죠. 텍스트를 읽고 다양한 매체로 영상으로도 만들어봐, 그림으로도 그려봐, 글로도 써봐, 그리고 발표도 해봐. 그게 저거 미친놈이래요. 두 가지 미친놈이다. 당신이 무슨 학원 선생님 주제에 학교도 못하는 걸 하려고 해. 대치동에서나 통하는 걸 왜 시골에서 해? 저 부산 시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희 고등학생이 아까 만든 융합교과서 만들기에 초안이에요. 우리 아이들 익숙하니까. 그런 과제가 주어지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윤소문이 우리들은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예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예. 초딩 때부터 중1 때부터 했다고요. 우리 아이들은 알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는요, 뭐 중학교 시험 1등하고 뭐 고등학교 가나예요? 괜찮습니다. 통화하셔도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애인절은 밖에 나가서 보고 듣고 싶고 남자들은 그런 식으로. 자, 중 1등 하나이거든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준 숙제예요. 기말고사 끝난 지 일주일 됐잖아요. 국어 자유주제 발표. 주제 정해야 되죠. 발표는 주제를 발표할 글을 읽어야 되죠. 발표문을 작성해야 되죠. PPT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발표해야 되죠. 영어 열대우리 발표, 영어 자유주제 발표, 일반 인문교육학교. 이 학교도 올해 처음으로 주식항목 5대1 합니다. 1년짜리로. 보통 부산 외고나 해운대고등학교나 국제고 하던데 왜 더 이상 내신 평가로 아이들 우열을 가르기가 어려운 요소가 있습니까? 수학 보고서 제출, 탐구 보고서예요. 과학 토크가 융합 보고서,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2주일 만에 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도 이런 비슷한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바빠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마가 해주잖아요. 엄마가 해주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되면 이걸 못해요. 이 아이의 발표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현실요법의 비교해보는 관점이에요. 고1이 잡아요. 탐구보고서 쓰는 법의 비법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주식탐구보고서 수업 시간에 배워요. 탐구보고서를 가장 손쉽게 쓰는 방법, 국어 모의고사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국어 비문학이 인문사회 과학 기술 예술 다 있잖아요. 그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거기에 보조자료 시각자를 넣어주면 돼요. 비슷한 벌써 듣기 시작하신 분, 뭘 아시는 분들이야. 이거 저한테 100만 원짜리 컨설팅을 지금 1분 만에 들으신 거예요. 아시는 분들 벌써 아세요 이걸. 근데 몰라요 전문가들도. 우리 아들 이걸 아니까 받으면 바로 하죠.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 지문과 6월달 모의고사 지문을 위해 써요. 그런데 선생님은 모르죠. 아이들도 몰라요. 이렇게 주제 선택 동기 3월 6월 학평지문, 2번 주요 내용 정신분석학과 현실요법의 비교 쭉 써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예시도 나와요. 임상 사례를 정신분석학과 현실요법이 실제로 학생들 멘토 멘티와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리고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고1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의사 닥터 노먼 교수는 질병을 돌보되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의사를 작은 의사라고 하고, 사람을 돌보되 사회를 돌보지 못하는 의사를 보통의 의사라 하며, 질병과 사람 사회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그 모두를 고치는 의사를 큰 의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의학을 다루는 과학직이며, 과학자이며, 의술을 다루는 기술자이며, 동시에 환자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의학은 의술만을 발전시킬 뿐입니다. 의술은 환자의 외면만 고쳐줄 뿐이지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겪는 불안, 걱정, 좌절을 보듬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의학과의 선을 갖춘 의사는 진정한 의사가 아닌 반쪽짜리 의사입니다. 저는 훌륭한 기술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파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거나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데 기여하는 기술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인간의 안기로 인간의 생명이 위험을 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며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는 환자와 가족을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되고 싶습니다. 몸은 나았으나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남은 환자가 있는가 하면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낫지 않게 하거나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악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상담자가 되고 싶습니다. 곧 일이 생겨요. 혹시 어머님들이 닥터 계시나요? 제가 오늘 어머니 닥터들이 많으셔서 이거 의대의 1학년 예과 때 보이는 의료 인문학 이야기잖아요. 의료 철학 이야기예요. 이 아이는 의사가 과학자고 기술자고 상담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수업이 있어요. 의료윤리와 비판적 사고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중3 때라고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발표문을 만들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발표해야 돼요. 발표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이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쓰고 발표문을 만들고 발표 연습을 하고 이거 PPT를 만들어서 이거 언제 다 해요? 언제 다 할 거예요? 발표문 보고 하는 건 발표가 아니잖아요. 어? 누가 이런 게 해준 데가 있대요? 아, 기가 막히죠. 고1이라니까요. 의대생이 아니에요. 저희 국어는 이런 간다 혹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교실은 암죽식 교육은 강제적이고 압도적으로 이 문해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잘 외우면 됐던 그 교실들은 전부 이렇게 생겼죠. 이 교실의 특징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실의 특징은 질문이 없습니다. 오로지 잘 듣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이 그랬듯이. 자, 제가 우리도 뭐 퀴즈를 내서 선물을 드려야 되나? 아까 제 책 나만 알고 싶은 공부법을 좀 드릴까? 자, 1번.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맨 앞자리에 계신 어머님 어쩔 수 없이 잘하는 토크쇼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가 제일 잘하니까 남편 눈치 준 거 말고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냥 요리? 그냥 요리가 아니라 대단. 어떤 요리 잘하세요? 아들 좋아. 이게 비극이야. 도대체 남편이랑 놈들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진짜. 우리 어머니는 역시 앞자리에 앉으신 분답게 빨리 대답했는데요. 여러분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슬프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전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막 물어요. 근데 엄마는 의대 가요. 좋아요. 그럼 여러분 이 잘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잘해야겠습니까? 어머니 요리를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됐나요? 요리하고 다니셨어요? 아니요. 아들한테 뭘 해? 그렇죠. 아들은 욕을 들은 거예요. 남편이 욕해도 그냥 쳐드셔. 여러분이 잘하게 된 건 시행착오 때문이었습니까? 강의 때문이었습니까? 실수 때문이었습니까? 지금 어머님은 아들에게 욕먹고 시험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길 바라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잘하는 게 강의를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은 강의를 들으면 공부를 잘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 에릭 마수리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에릭 마수리 교수가 미시건 대학에서요 어느 전향한 교수의 고백이라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강의했었던 강의들은 전부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라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아이들이 학생 일과 패턴에 따른 교감신경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수업 들을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집중하고 몰입하고 흥분하고 기쁘다는 뜻이에요. 즉 뇌를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강의 때 보실래요? 수업 들으니까 뇌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아요. 무엇과 비교할 만해요? TV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학원에 앉아 있는 건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TV 보고 있는 거예요. TV를 뭐라 그래요? 바보상자라는 거죠. 그럼 교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상자죠. 교실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바보예요. 여러분 아이들 앞에 있는 선생님들은요, 내 새끼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강의하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왜? 잠잘 때 내가 발성을 많이 해요. 걔들 똑똑한 애들 게임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 학교 볼 때 학원에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비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할 텐데요, 아이비 핵심이 뭐예요? 마이보이스예요. 마이보이스. 내 목소리를 가져라. 네가 말해라는 게 아니라 어떤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기 위해서 네 생각과 감정을 너의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하는 거죠. 아이가 뭐 건방지게 말이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성적을 잘 올리는 교수가 잘 가르치는 교사인가? 여러분 아이들 시대 문해력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강사가 좋은 강사입니다. 질문 많이 하고 서로 질문하게 하고 내가 질문을 만들 줄 알고 내 질문에 내가 답하고. 그래서 에릭 오마즈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수의 강의는 배움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교육은 요즘 이런 말이에요. 코칭이란 말에 더 넘어서요, 동료 티칭이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 석박사 과정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 석사 과정에 박사 과정에서 교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초중등학교에서도요, 동료 평가라는 걸 해요. 그걸 기반으로 동료 티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객관식 문제는 잘 푸는데 이거 하라고 하면 꼼짝 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학습은 상호작용입니다. 아까 혼합학습, 뭐 교실 밖의 학습, 제가 상호작용 이야기했잖아요. 문해력은 궁극적으로 상호작용 간다고 했잖아요.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교실과 교실 밖과의 상호작용, 지식과 생활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생의 가장 큰 혜택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버드 대학 학생들과 멘토멘티하고 동료 티칭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문해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보여드릴게요. 넌 어떻게 하는데? 야, 네가 진짜로 저렇게 한다고 보여드릴게요. 이번 이제 7월 며칠이지? 7월 이제 초 우리 14일 저부터 잘하시네. 오픈하는 강의의 교재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지 마세요. 비유 배우셨죠? 비유. C에서 비유 배우셨죠? 기억나세요? 우리 문화가 이렇게 기본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비유를 어떻게 가르쳐요? 비유의 뜻은. 전 고3들 트로벤 심볼, 비유와 상징은 비유는 이렇고 상징은 이렇고, 비유와 상징, 비유의 종류는 이런 게 있고 상징의 종류는 이렇게 있고 비유와 상징의 차이는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거든요. 비유와 상징이라는 용어는 기억나시죠? 비유와 상징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아까 우리 어머님처럼 비유와 상징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몰랐어. 그래서 비유와 상징과 관련된 표현을 내가 해보았다면, 혹은 내가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서 비유와 상징을 찾아봤다면 기억하실 때죠. 유정걸은 비유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들 전부 다 이랬어. 교실에서 야, 너랑 생긴 게 비슷한 거는 성질 비슷한 거 옆에 가서 서봐.
어떤 아이들은 창문에, 어떤 아이들은 전기 콘센트에, 어떤 아이들은 인터넷, 즉 컴퓨터 앞에 살아요. 그리고 묻죠? 왜 그 물건 옆에 썼어? 선생님, 저는요 컴퓨터 같아요. 저는요 이 컴퓨터가 우리 바깥의 세상, 넓은 세상을 알기 전에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가족, 뭐 학교, 밖의 세상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게 저는 컴퓨터. 이야말로 비유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죠. 비유는 본래 원관념과 원관념의 형태적 유사성이나 속성의 유사성이 근거한 거예요. 얘는 비유라는 용어를 모릅니다. 아직 비유가 무엇인지 몰라요. EBS 공부의 왕도에 보았더니 초3, 4가 미적의 개념을 모르고 미적 문제를 푸는 거랑 동일하죠. 국어에도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물에게 보통 이렇게 대학 면접에서도 이렇게 하거든요. 인성 면접할 때 너를 색깔에 비유해봐, 너를 뭐 물건에 비유해봐. 요즘 어른들 HRD에서 많이 해요. 그림카드 주고 자기 비유하게 하는 거.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유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친구들의 자기소개 발표를 듣게 하죠. 동료평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 티칭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비유의 개념을 점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의 국어 선생님들은 대상을 원관념, 빗댄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관념의 뜻은 이거야, 보조관념의 뜻은 이거야. 수업을 듣는 5분 동안 기억하지만 교실 밖에 나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사성입니다. 제가 이론을, 개념을 아이들에게 낱낱이 암죽해서 몸에 좋은 것 아주 갈게 분수해서 씹지 않아도 되게 넌 입만 벌리고 있어 너희 위까지 안전하게 보내줄게 같은 공부는 안 시키게 됩니다. 이게 상관없거든. 그리고 아이에게 비교해 주죠. 비유하지 않았을 때와 비유했을 때의 차이점. 이거 왜 시킬까요? 비유의 효과를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비유의 개념과 비유의 속성과 비유의 효과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어 공부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